네, 안녕하세요.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유미입니다. 자, 오늘 소비자 세상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장기 침체인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드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통계청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수점 세 자리까지 가면은 마이너스 0.038%가 나와서요. 실질적인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한 이래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처음이고요. 0%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5년에 한 10개월 연속해서 0%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8개월째 0%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고 실제로 우리가 일본식의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 요소를 꼽고 있는데 그 하나는 휘발유 가격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굉장히 낮아지면서 실제로 유가가 6.6% 하락이 됐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의 평균을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농수축산물 가격입니다. 7% 정도가 하락이 됐어요. 농수축산물 합쳐서 평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농산물 가격이 약 11%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0%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 핵심 요인이고 이것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0.8%대로 그래도 여전히 심각할 정도까지 낮아진 상태는 아니다. 마이너스는 아니다. 0.8%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특별히 낮아진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 이번 달의 물가를 서로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계절에 굉장히 폭염이 심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졌었죠. 그런 작년도 물가에 올해는 굉장히 풍작이 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하락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전년 대비 항상 상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IMF가 평가를 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디플레이션 취약 지수라고 하는 건데 DVI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디플레이션 취약 지수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기간 동안에 외국의 물가 상승률이 어땠을까 궁금하시죠? 지난 7월 대비했을 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8%, 그리고 영국은 1.1%, 독일도 1.1%, 일본은 0.5%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적정 물가 상승률을 2%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물가는 낮을수록 좋은 거지 물가가 왜 2%씩이나 올라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계가 소비 여력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은 이익을 발생하고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적으로 잘 돌아가는 기본적인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물가가 떨어진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제의 탄력성을 잃게 되고 또 제대로 된 소비의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면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위축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보면 세상에 안 비싼 게 없는 거예요. 다 너무나 비싸져서 아니 마이너스 물가라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런 현상은 도대체 왜 발생이 되는 것일까? 사실 통계청에서 그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는 총 460개의 항목을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조사해서 전년 동월 대비 비교를 해서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소비재, 모든 제품 가격 또는 모든 서비스 가격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빈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특정한 몇몇 개의 항목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60개 항목을 골라낸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연령에 있다. 그러면 교육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체감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내가 최근에 집을 사게 됐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 같은 게 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체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 구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소비를 집중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물가 상승률과 체감하는 물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계속적으로 좁히기 위한 노력들을 국세청에서 열심히들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한국은행에서 지난달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가 인식 조사를 했는데 2.1% 정도로 상승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은 0%인데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2.1% 상승된 걸로 느끼니까 이 차이가 2.1%가 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수치는 지난 2013년 10월 이후에 거의 6년 만에 가장 큰 실질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물가 인식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겁니다. 6년 만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오른 것과 실제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차이가 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소비가 더 위축되겠죠. 실제로 수치에서 보면 물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소비자들은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소비를 줄이게 되니까 소비 심리가 더 위축이 되고 또 실제로 소비하는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에 있어서 선순환 구조가 또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이 일정 정도 필요한데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수천 가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4가지를 꼽는다면 금리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율, 그리고 상품 시세, 그리고 소비 심리, 이렇게 4가지를 크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는 현재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 통화량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소비라든가 경제 활동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환율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환율을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달러 대비해서 자국 화폐 가치가 약해질수록, 즉 환율이 높아지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율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외국의 달러 시세나 이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요인이라기보다는 국외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상품의 가격, 상품의 시세,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게 유가죠. 국제 유가가 오르느냐 낮아지느냐, 또 아파트 가격 같은 것들이 이런 데 속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소비 심리입니다. 근데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IMF를 맞으면서도 국내 경기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소비 생활을 함으로써 경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내수가 돌아가도록 하는데 기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줄어들면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지면서 점점 디프레이션의 국면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장기 침체의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환율이나 유가를 가지고 국내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것은 금리를 좀 더 낮추는 방안, 그리고 지금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아파트와 관련된 이런 제도들을 너무 급속하게 진행할 경우에 오히려 더 이런 소비 심리의 위축이라든가 경제의 여러 가지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실 등에서는 이 부분을 좀 조율을 해서 시행 시기를 좀 더 늦출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물가 상승률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활용 가능한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의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고 우려를 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같은 성적표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우려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지난 9월 4일에 정부에서 긴급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발표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들을 놓고 우리가 지금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하반기 경기 그 부양책을 발표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았는데 연이어서 긴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의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 운영 계획을 수정해서 1조 6천억 정도를 실질적인 경기 활력에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투자하기로 한 1조 원을 올해 미리 당겨서 총 55조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소비는 일정 정도 심리에 따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불안하면 실제로 가게에서 지출할 여력이 있어도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소비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 복지 정책 또는 시장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명분을 위해서 실리를 버리는 그런 정책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의 메커니즘과 원리에 맞는 그런 경제 정책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더 유지가 되면 시장은 정말 탄력성을 잃고 장기적인 침체에 충분히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을 시장에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가고 있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 불안하다,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리의 경제가 좀 더 다시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고요. 그런 정책들이 좀 빠르게 효과적으로 실리를 중심으로 펼쳐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